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네. 이제 자, 법의 연원 중에 이제 조금 전까지는 성문법에 대해서 했고 이제 한 뭐 1, 20분간 네, 불문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문법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성문법이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그렇죠. 뭔가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법을 우리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 해서 불문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즉 불문법이란 성문법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성문법이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전제 형식을 갖춘 법이라면, 자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이런 거죠. 음. 그 내용이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서 존재하는 법. 그러겠죠, 여러분. 성문법은 뭐죠? 성문법은 있죠. 형식이 있는 거죠. 문자라는 형식이 있고, 자, 문자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든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든지, 이런 거랑 동의한 거죠. 하지만 뭐예요? 불문법이라는 건 일단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은 당연히 어디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입법기구, 즉, 우리나라의 뭐죠? 유일한 그 입법기관이 국회. 네, 예를 들면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국회 국회에서 거친 게 아니죠. 국회를 거친 게 아니죠, 여러분. 자 국회를 거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법이라고 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불문법인 거죠. 자 성문법은 어찌됐든 문자라는 형식이 있고 문자라는 형식이 있으면 그거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됐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됐든 뭐예요? 헌법 전이 있든 법전이 있든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를 거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불문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성문법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대립되는 개념. 그렇죠. 그리고 즉 성문법, 즉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국회를 거치지 않았겠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입으로 계속 떠드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거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불문법은 그 법률의 내용이 당연히 구두로만 떠들기 때문에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정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문법해서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구두로 전달되면 되는 법이면서 국회를 당연히 거치지 않았겠죠. 문서화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성문법에 대립해서 우리는 이거를 불문법, 성문법의 반대말이 되겠죠. 불문법. 자, 불문법에 부르고 이 불문법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관습법, 관습법이 있고 그다음에 판례법, 판례법이라든지 뭐 조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즉 관습법이라든지 판례법이라든지 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형식이 아니고 지금 법전의 형식은 없고 자 뭘로 존재하냐면 네, 말로서 존재한다, 구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례차례 하나씩 봐볼 거예요, 여러분. 관습법 일단 봐볼까요? 관습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을 해요.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정말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같은 형식, 같은 행위로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규칙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해요. 그게 딱 고정화된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습.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밥 먹을 때 뭐 손을 씻고 밥상 앞에 들어서 밥은 수저로 뜨고 국은 수저로 뜨고 국을 젓가락으로 뜨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들 숟가락으로 국을 뜨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형화된 패턴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습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물건 살 때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금 내고 또는 카드 내는 거죠. 뭐 현금 낼 때는 거스름돈 생기면 거스름돈 받고 뭐 이런 행위들 있죠. 뭐 이런 것들 관습인 거죠. 돈으로 내고 거스름돈 받고 물건 가져가고 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이제 뭐가 돼요? 자
관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정형화된 패턴들은 우리는 관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패턴은 다 관습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법적인 관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패턴이죠. 그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루틴. 네, 루틴이라고. 그 루틴이 관습인데, 그 루틴 중에서도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어, 법적인 관계, 그런 법률 관계, 그런 행동들 있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루틴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게 다 법이 관습법이 되지 않아요. 그러겠죠. 특히 우리가 어떠한 관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특히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법적인 관계나 법률하고 관계되는 것들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습법 이렇게 부르면 돼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말이 좀 어렵을 수 있죠. 관습법. 관습법이 뭐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옷 어른을 보면 우리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건 뭐예요? 다 관습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친척 동네 어르신들 보면 다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관습인 거죠. 아랫사람, 윗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저보고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사람 하시면 돼요. 인사를 하죠. 이것도 관습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관습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건 관습이지만 이거는 어때요? 어떤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관습이지만 관습법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루틴들, 그런 행위들을 어떤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들의 모두 다 관습에 속하는데, 우리가 단지 이 관습에서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건 그 관습이 어떤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느냐, 또는 법률 관계와 관련이 있느냐, 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관습법,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관습법은 당연히 뭐예요? 법에 있지 않죠. 법에 뭐 윗사람한테 보면 아랫사람 인사해라 이렇게 써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처럼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어디에 속한다? 네, 불문법에 속한다. 네, 여러분. 그래서 관습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 이를 법으로 인정한 것임. 자, 여기서 일정한 요건은 뭐냐면 어떤 법률 관계나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행동의 패턴이냐, 자, 이런 거죠. 이것을 충족하면 우리가 이걸 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즉,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문제는 어떠한 경우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가, 이겠죠. 그쵸, 여러분? 어떠한 경우를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가? 당연히 법률 관계에 속하면, 어떤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습법. 어떠한 경우를 관습을 법으로 부르는가? 당연히 관습 중에서도 어떤 법적인 관계나 법률 관계를 어떤 형성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관습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관습법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러한 관습법의 필요, 그러면 왜 관습법이 필요한지? 아니, 우리가 성문으로 된 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 헌법을 구체한 법이 또 법률이고, 그다음에 이 법률 중에서도 또 더 구체화된 게 명령규칙, 뭐 조례, 뭐 자치법규, 조례라는 게 쭉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의 국민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어떤 공공복리라든지 질서 유지를 다 규정을 해놓고 규율을 해놓고 있는데 굳이 관습법이 필요하냐? 왜 굳이 어려운 이 관습법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걸 불문법이라고 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관습법이 왜 필요한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강의 안에 보시면, 자, 이 관습법이 필요는 결과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즉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또는 유럽 대륙,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네,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자, 성문법주의,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그게 원칙이고, 자, 이런 불문법은 자, 보충적인 네, 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국가를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문법이 우선이고 불문법은 보충하는 정도고, 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자,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성문법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겠죠, 여러분.
5천만 명의 국민이 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를 뭐예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양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 결합돼서도 나타나고 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나타나는데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률로 다 문자로 다 규율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설사 규율을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예요?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모든 행위들을 네, 이 성문법으로 규율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드론이 생기고, 뭐 자율주동차가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네. 막 드론이 뭐 택배를 하는 시대고 막 이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규율을 해서 따라간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규율들이 성문법주의로 따라가기에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가 필요하다? 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즉 성문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습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따라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문법이 있으면 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성문법으로는 다 커버를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관습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 뭐죠? 문자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성문법을 먼저 적용을 하겠죠. 근데 성문법이 없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찾는 게 관습법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지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성문법 규정이 있는데 관습법을 먼저 적용하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굳이 성문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성문법을 다 찾아보고 그 법적인 문제나 충돌에 적용할 성문법이 없을 때 비로소 뭘 적용해요?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는 거죠. 즉 관습법은 성문법을 어떻게 한다? 보충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넓게 얘기하면 관습법으로 성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에 적용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져오는 게 뭐예요?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보충적인 효력을 지닌 거죠. 보충을 할 뿐이죠, 성문법을.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 관습법을 가지고 성문법을 제낄 수는 없는 거죠. 즉 개정하거나 폐지시키지 못하는 거죠. 더 어려운 용어로 하면 개폐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위에서 본 것처럼.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게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입니다. 네. 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관습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즉 뭐라 그러냐면 법적인 용어로는 공서양속 이렇게 부르면 돼요, 여러분.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어려운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 여러분 공서양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관습이 어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사회에서 어, 지금 뭐죠? 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풍속이 있죠. 네, 그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면 당연히 뭐예요? 관습법으로 성립이 안 되겠죠. 관습법으로. 그렇죠. 공공질서에 반하는 어떻게 관습법으로 성립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습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에서 질서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이런 질서 있죠.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자, 선량한 풍속. 그렇죠. 네, 선량한 풍속. 네, 착한 풍속이죠, 여러분. 이 착한 풍속에 네, 당연히 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공서양속. 즉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거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죠. 발음이 안 되나요? 네. 두 번째로 자, 법령의 규정. 네,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즉 성문법인 거죠. 네,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자,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뭐 상법에 보시면 뭐
이 상관습법에 의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뭘 저기 준용하냐면 상관습법을 준용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이제 민법에 준용하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법령에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 법령에서. 이해하시나요? 어떤 성문법의 어떤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 관습법의 성립을 또 인정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관습법이 성립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관습이 법적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아, 우리가 모든 한 행위가 관습이라고 해서 그게 다 관습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관습이 어떤 법적 생활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비로소 관습법이 성립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내는 거, 또는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거, 어떠한 옷을 입는 뭐 이런 거 있죠. 한복을 입는 뭐 이런 방법들 다 이런 것들은 관습이긴 하지만 당연히 뭐예요? 법적 생활에 관한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관습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공질서는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인 거죠. 그렇죠? 공공질서니까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량한 풍속은 당연히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이 즉 관습법, 이 관습법이 당연히 불문법으로서 뭐가 된다? 위에 보시면 법원, 즉 법의 연원, 즉 법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랑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법의 연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 연원은 제가 2차 시대 때도 말씀드렸죠. 왜 중요한지.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강화와 확대를 가져오는 게 뭐라고? 네, 법의 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법이 있어요. 불문법 중에. 자, 판례법이란,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법원에서 행하여진 재판이 집적되어 법으로 된 것인, 얘네들은 법률의 형식으로 있진 않아요. 판례는. 자, 판례는 그냥 어떤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원이 그 개별 사건에 관해서 내려진 어떤 그 예죠, 예.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재판의 내용이죠, 결국은. 그렇죠. 판례라는 게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개별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재판을 해가지고 내려진 어떤 결정. 이거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판례법이라는 겁니다. 판례법. 즉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뭐 재판은 개개 사건에 관한 것이면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재판이 당연히 개별 사건이겠죠. 뭐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법원이 어떠한 성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뭐냐 판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판례는 그 사건의 하나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개별 사건에 있어서 그런 판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한해서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 자, 당해 사건을 초월하여서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겠죠. 이건 당연히 논리적 귀결이겠죠, 여러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어떤 법원에 소송이 돼가지고 소송 계속 중에 이제 판사가 이건 이런 거야 성문법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자,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할 거야 해서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판결을 내린 게 그 당해 사건, 그 사건에 한해서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그 사건을 벗어나서 다른 쪽에 가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이 불문법주의 국가, 즉 뭐냐면 특히 영국, 자, 영국이나 미국을 우리는 불문법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따로 성문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해서 여러분, 네, 성문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불문법주의 국가면 원칙적으로 불문법을 한다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불문법주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해서 불문법이 없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습법이 있죠. 즉, 근데 우리가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성문법이다. 하지만 이걸 보충하는 것은 뭐죠? 불문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불문법주의 국가들도 원칙은 불문법인데 이걸 뭐예요? 더 보충하는 건 네, 성문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이런 불문법주의 국가 중에 특히 영국이 이제 불문법주의를 취하는데 이 영국에서는 판례가 중요한 법으로 이전되고, 그쵸? 개개의 사건을 초월하여 이후 동종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구속한다. 자, 선례 구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불문법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영국을 들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판례가 어떤 중요한 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쌓여 있는 이 판례가 집적되면 쌓이잖아요. 이 쌓여 있는 이 판례가 영국에서는 어떤 개개의 어떤 재판 사건을 초월해서 이후에 어떤 판례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유사하고 동종의 사건이 생기면 이 동종의 사건을 다루는 그 법원을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A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2년 뒤에 A와 비슷한 A-1의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동종의 사건이 생겼으면 당연히 올해 했던 그 A라는 사건의 판례를 2년 후에 생긴 A-1이라는 어떤 그 사건에 뭐죠? 대입을 하는 거죠. 재판의 기준을 삼는 거죠. 즉, 뭐죠? A-1을 가지고 있는 이 법원을 2년 전에 했던 그 A라는 사건의 이 판례가 구속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생긴 판례죠. 그래서 우리는 선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판결된 판례 해가지고, 네, 그걸 우리가 선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례 구속이 되는 거죠. 2년 뒤에 A-1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2년 전에 그 법원에서 했던 A라는 어떤 판례, 그 선례인데 이 선례에 구속이 되는 거죠. 거기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판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2년 전에 했던 그 A라는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례 구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례 구속주의.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영국에서는 이 19세기 말부터, 즉 19세기 말이면 언제예요? 19세기 말이면 언제죠? 18, 10, 19세기 말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1800년대죠. 1800년대, 여러분. 자, 1800년대 말이죠. 네, 1800 말이 당연히 19세기 말이죠, 여러분. 자, 19세기 말부터 이 선례 구속주의가 법적 원리로 확정되어 왔고, 영국에서는 그렇죠. 영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이 선례 구속주의가 법적인 원리로 확정되어 왔고, 이때부터 판례집이 편찬되고, 그렇죠. 당연히 판례집이 편찬이 돼야겠죠. 그렇죠. 법률은 아니지만 판례집이 편찬돼서 당연히 이 판례집이 나중에 혹시나 동종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판례집에 있는 그 유사한 사건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집이 편찬되고 이 판례집의 체계인 자 보통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국에는 보통법이라고 커먼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례집이 편찬되고 이 판례법이 체계를 가지면서 뭘로 발전했냐면 보통법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결정적 이유가 되는 법, 판단, 법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판례집이 편찬되고 이 판례의 법이 체계를 갖추면서 보통법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그 판례를 그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했던 모든 결정의 뭐 이유라든지 또는 달달한 어떤 부분까지도 전부 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 법원이 어떤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다음 부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법원이 적용했던 어떤 법리라는 거 있죠. 법리. 네, 법리. 네, 법의 이해, 법의 원칙. 네, 어떤 법리라는 게 있죠. 법의 원리. 그렇죠. 법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러한 중요한 결정적 이유라든지 어떤 법리뿐만 아니고 달달한 그런 부분들까지 그 부분이죠. 잘잘한 부분들, 부수적인 부분들 것까지 그 후에 생겼던 공정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발전했냐면, 자, 영국에서도 자, 이 판결,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선례들 있죠. 이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법, 판단, 그리고 법리에 대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선례 구속주의라도 이전에 있었던 그 판례가 전부 다 그 판례의 내용들이 그 후에 생겼던 동종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했었던 그 판례 중에서도 결정적 이유가 되는 법의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법리 이 두 가지만 뭐예요? 그 후에 생기는 어떤 동종의 사건의 어떤 재판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한다. 부수적인 건 빠진다. 이런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법 판단과 법리만 뭐예요? 후에 생겼던 어떤 재판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부수적인 건 빠지고 결정적인 것만 그다음에 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법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 이것만 당연히 그 후에 동종의 사건에 생겼을 때 어떤 재판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뭐죠? 네, 발전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원이 어떤 이제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뭐 달달한 부분들까지 뭐 올해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뭐 2년 뒤에 동종의 사건이 생겼는데 이런 달달한 부분들까지 2년 뒤에 생기는 2년 뒤에 생겼던 2년 뒤에 생길 뭐죠? 2년 뒤에 어떤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2년 전에 생겼던 그 법의 판단에 있어서 잘잘한 부분까지 갖다가 다 법의 기준으로 삼는 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자,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은 뭐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법 판단이라든지 거기에 적용했던 법리만 네, 어떤 동종의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세 번째로 조리가 있는데, 여러분, 조리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조리가 뭐냐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뭐, 자치법규, 조례, 이걸 다 적용을 하고도 어떤 법적인 문제나 충돌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어떤 뭐 도출을 하고 파생을 시켜봐도 도저히 안 나와요. 그럴 때 뭐에 법원은 뭐에 의해서 재판을 하냐면 조리에 의해서 합니다. 조리. 즉 조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연 법칙인 거죠, 여러분. 자, 어떤 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 자, 뭐죠? 뭐 성문법, 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자료 쭉 다 했고, 정보까지 다 했는데도 없어요. 이 문제에 적용할 뭐가 기준이 재판의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럴 때 법원은 재판의 기준이 없으니까 야, 나 이거 재판 못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법원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 법원이 여기에 적용될 법률이 마땅치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아, 이거 재판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한 법이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법원은 뭐에 의해서 재판하냐면 자, 도리에 의해서 한다. 이 도리는 뭐냐면 자, 사물의 도리나 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연 법칙인 거죠. 상식인 거죠, 여러분. 자연의 어떤 이치, 상식.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원이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적용해서도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의 기준을 찾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법원이 어디에 기대서 재판하냐면 이 조리에 기대해서 합니다. 이 조리에 기대입니다. 이 조리라는 게 당연히 사물의 도리나 살이라고 하는 건데 더 쉽게 말하면 자연 법칙인 거죠. 자연 법칙. 어떤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이치, 상식. 자, 이걸 바로 우리 뭐라 그러면 조리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이 조리는 불문법의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조리는 우리 이성에 기조하여, 그렇죠, 기초하여, 네, 기조하여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요, 지금. 네, 기초하여 어떤 법적인 규범 무식이나 가치 판단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며, 그렇죠.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생활 관계를 조리에 맞게 하고자 함. 그러겠죠. 자연의 법칙, 즉 자연의 이치에 맞고자 하겠죠. 그래야 편하니까, 여러분. 자,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근저에 존재하는 법 이념이며 그러겠죠, 여러분. 결국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이치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네, 만드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어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결국은 자연법의 이치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관습법이나 성문법의 어떤 근저에 존재하는 법 이념이며 어떤 정의나 형평의 기본적인 요청이다. 그러겠죠, 여러분. 결국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가 결국은 정의고 형평의 어떤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조리는 뭐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며 그러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조리는 당연히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겠죠.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1800년도 다르고 1900년도 다르고 2000년도 다른데 그리고 우리나라 다르고 뭐죠? 외국 다르고 다 그런데 이 조리라는 게 어느 정도는 같겠지만 당연히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하겠죠, 여러분. 아, 그리고 조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쉽지 않은 당연하겠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이 조리라는 게 다 다르겠죠, 여러분.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다른 것을 다른데 이 조리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조리는 이거야라고 파악하는 건 당연히 시대 장소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왜냐하면 조리는 법 질서 전체를 통하는 그 정신이나 사물의 도리지만 그렇죠. 어떤 일정한 어떤 자연의 법칙이긴 하지만 이 조리가 어떤 객관적인 모습으로 모두가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하나의 뭐죠? 기준을 가지고 이거 조리인데라고 다들 인정하지는 않겠죠. 즉 뭐냐면 이 조리가
모든 사람이 봐서 이건 자연의 이치 같다라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조리는 뭐죠? 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두 다가 동의하는 어떤 이제 자연의 이치, 조리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이치는 아니겠죠. 즉 뭐냐면, 자, 조리라는 게 원래 법질서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사물의 도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조리가 어떤 성문법처럼 객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죠.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니까 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원이 재판을 행할 때 재판의 근거로 하는 객관적 기준이 법이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성문법도 간수법도 존재하지 않고 재판의 선례도 존재하지 않는 사례에 부닥치는 경우,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네, 조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을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 무게라는 입법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될 건 있는데, 민법과 형법에서 조리의 인정은 서로 다릅니다. 자, 민법에서는 조리로 당연히 뭐죠? 재판, 어떤 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에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법규가 없으면 조리에 의하지만, 자, 형법에서는 조리에 의할까요? 안 할까요? 형법에서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형법은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형법에서는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문자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이것은 범죄다라고 라는 문장이 없고 법 규정의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그 사람 처벌 못 해요. 이거는 없으니까 조리해서 처벌한다? 안 돼요, 여러분. 민법은 가능해요. 그렇죠. 민법에서 어떤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자,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조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 즉,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전에 뭐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어떠한 행위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인데, 당연히 조리는 그렇다면 인정이 되기가 힘들겠죠. 안 되겠죠, 아예.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국법. 자, 직접 우리나라의 법에 법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법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직접적인 법원이 되지 않겠죠. 다만 자국인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섭외사법적인 생활관계. 섭외사법적인 생활관계가 뭐냐면 자국인과 외국인 사이예요. 네. 또는 외국인과 자국인의 사이.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자, 이런 거죠. 이걸 바로 이 섭외사법적인 생활관계인데, 이런 섭외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구별할 때 관계국 사법 사이에 도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 대한민국 국민하고 뭐 외국인 또는 외국인하고 대한민국 국민 관계에 어떤 그 사법적인 그런 이제 어떤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자,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률과 그 외국 법률이 서로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저촉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즉 어떤 국가의 법을 중국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선택하지는 안 되는, 자,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러한 문제를 생길 때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어떤 국제사법에 따라서, 자, 일정한 섭외적인 생활 관계를 적용해야 될 법으로서 선택된 경우, 그렇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과 파이팅이 생겼죠. 법적인 문제로 파이팅이 생겼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 국가의 법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국제사법에 따라서 일정한 섭외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적용해야 될 어떤 법, 즉 중국법으로서 선택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외국 법이 선택이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어떤 외국 법이 따라야 된다, 이런 중국법으로 외국 법이 선택된 경우에 당연히 그 외국 법이 법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 외국법은 어떤 법의 연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근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법의 법원이 되지는 않지만, 자, 이런 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할 때 어떤 국제사법에 따라서 외국법을 적용할 때가 있겠죠.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외국인과 자국인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외국법이 뭐죠? 우리나라의 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장시간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5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제가 중간고사 과제 내드렸는데, 이 중간고사 과제는, 네, 중간고사 기간, 그 기간이 있죠. 일주일 기간, 그 금요일, 그 마지막 요일은 금요일 자정까지,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24시까지, 네, 제가, 이 클래스에 열어놓은 중간고사 과제방에 이쁘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네, 계속 연일 황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